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 속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채널I 심층이슈 더 팩트 진행의 홍석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한 자들, 그들만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연예계에도 거대한 산업계거든요. 매우 우려스럽단 말이죠.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너무나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시켜요? 그러면은 서당이게요? 버닝썬 사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마약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피해 여성만 해도 10명 이상은 된다. 총경하고 친하고 뭐해서 뒷돈 받아서 이 봐준 경찰 완전히 작살을 내야 돼. 마약 수사가 이제 확대되면서 재벌 3세까지 마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류 열풍으로 지난해 문화부문 국제 수지가 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내 연예 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규모만큼 내실을 다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연예계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룹 빅뱅의 승리를 비롯해서 가수 정준영, 로이킴, 이종현, 최종훈 등 대중에게 얼굴이 널리 알려진 그런 가수들이 일부는 소속 그룹을 탈퇴하고요. 또 군입대한 사람도 있고 또 연예계를 아예 은퇴 선언한 사람도 있고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 아예 정준영 씨처럼 이미 구속된 사람도 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게 여러 갈래로 퍼지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초기에 이제 승리 게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 갈래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 제일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이 이 불법 동영상 유포 문제인데요. 자, 단체 대화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처음에 이제 승리를 필두로 해서 한 8명이 들어있는 대화방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었던 연예인들이 다 이름을 알만한 그런 이제 인물들이었는데 처음에 한 명 한 명 나오게 되죠. 승리가 있었고 정준영이 있었고 로이킴도 있었고요. 또 에디킴도 있었고요. 이종현도 있었고요. 최조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이 쭉 지금 이제 들어있는 방에서 그 남성들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불법 성관계 동영상 혹은 이 불법 음란 동영상들을 올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공유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그걸 또 이제 퍼나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준영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무려 이 최소한 11건의 이 불법 음란물을 동영상을 유포했고 그것을 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만 해도 10명 이상은 된다. 지금 이 정준영 씨는 이 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돼서 구속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불똥이 로이킴에게 튑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유학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안에 로이킴이 단순히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이킴 또한 동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이제 이 동영상이 사실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퍼다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또 이제 이슈가 상당히 크게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FT 아일랜드 출신의 최정훈 씨였어요. 이 사람도 맨 처음엔 전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무혐의다라고 결백을 주장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품들이 나오면서 드디어 스스로 이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최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받는 과정에 또 하나가 드러난 게 뇌물 혐의가 드러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2016년 2월에 맞아요. 이 가수가 음주 혐의로 한번 이렇게 입건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단속이 됐을 때 그 당시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면서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실제로 뭐 얼마를 받았냐 뭐 이런 식의 문자 내용들도 공개가 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몇몇 연예인들의 일탈이 아닐까로 시작을 했다가 전반적인 연예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크게 확장이 됐고요. 또 하나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다가 알게 된 신조어가 있어요. 마약을 지칭하는 그네들만의 은어.
속어가 이제 몇 군이 나왔죠. 뭐 캔디라는 단어도 나왔고 공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화 방에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이름이긴 하지만 문맥상 맞지 않게 이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경찰에서는 아 이건 마약 거래가 있구나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또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대화방에 그냥 우리 오늘 고기 먹을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냥 고깃집에 가서 회식하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우리 오늘 고기 먹을까? 그 밑에 사탕 먹자. 이렇게 답을 달아요. 근데 고기의 대체제가 사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고기 먹고 사탕을 먹는 거지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고기는 대마초를 키울까라는 이제 제안으로 보여지고 아니야 대마초보다는 합성 마약을 하자라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대목으로. 하여튼 근데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그 연예인들이 아주 친근하고 무대 활동도 활발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팬들도 쇼크지만 일반 대중들까지도 충격이 큽니다. 근데 그 여파로 재미난 것은 그 일반 시민들의 일상도 바뀌었다고 그래요. 단톡방에서의 어떤 그 행태가. 예. 말도 못하죠. 보통 이제 카카오톡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확 늘어난 거거든요. 그 전에 문자만 할 때는 이렇게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는 거죠. 얘기 주고받고 하다 보면 야, 나 이런 거 있었어. 사진 보내다가 사진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다가 이게 이제 단속 대상이고 대부분이 범의가 없죠.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 없이 또 한국 사회 오래된 유습들, 여자를 놀이객감으로 삼고 그거를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이 동창사회, 오래된 친구사회에서 만연해서 별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새삼 인식을 하고 주위에다가 말하는 거죠. 야, 이거 곤란하겠다 막 이러고. 근데 계속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서 노출이 안 되게 하거나 비밀 대화방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SNS나 기타 문자나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자세 조심을 하게 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네, 이제 찌라시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다. 이게 뭐 찌라시에서 유포, 물론 최초 유포자는 이제 크게 처벌받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떻게 받아서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돌렸는데 그것도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그 재미로 돌렸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짜 피해자 명단이 이게 돌아요. 진짜 아닌데 최영일이가 마약했다. 그 자리에 최영일이가 있었다. 이건 진짜 같기도 한데. 이거를 내가 김갑수한테 돌리면 나는 이거 완전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이제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 어떤 야한 사진이나 네네. 동영상을 일단 단톡방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포털을 검색하면 사실은 이제 인증도 합니다. 지금 회원, 가입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그래서 사진의 노출 수위도 달라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다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엄격하게 따지면 법적으로는 이게 음란물 유통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하나 툭 올렸는데 이게 참여자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그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은 유발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처벌 대상인데 처벌 수위도 낮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누구라도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제 포털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유통시켰을 때 법적으로 걸린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여태까지 얘기한 그 승리, 정준영 단톡방 스캔들은 사실은 이제 가수 승리의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이른바 이제 버닝썬 게이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단순 클럽 폭행 사고인 줄 알았잖아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승리의 성접대할 선 의혹, 마약 유통 의혹, 또 여성 물뽕 투약 후 성폭행,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단톡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공유 등으로 일파만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승소공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버닝썬 게이트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봅니다. 이게 진짜 지난해 11월 말에 터진 일이에요. 김상규 씨라는 이 남성이 자신이 버닝썬에 갔다가 거기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이라는 것들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치욕적인 일들을 당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나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나고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 안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 이를 어떤 여성이 말게 취한 것 같다라든가 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상 출동한 경찰은 거기에 대한 조사보다는 신고한 자신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이 뒷배경에는 분명히 경찰과 이 버닝썬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얘기들을 동영상과 함께 이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버닝썬이 지난해 2월에 개장을 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신고됐던 건수만 112건 정도가 신고가 됐었어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 김 씨가 주장했던 뭐 마약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것도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 당시에도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것을 뭐 버닝썬이 알고 버닝썬 직원들이 알고도 눈 감아줬느냐, 아니면 미성년자가 고의로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들어와서 버닝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공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라는 건 확실한데 그 8월 달에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역시 이것도 그냥 무마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 결과 사실은 또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하나가 드러나는데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 강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강 씨는 직업이 뭐냐? 전직 경찰관이고 지금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바로 이 경찰서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좌나 이런 것들 추적해본 결과 이 사람이 중간에 버닝썬도 돈을 받아서 경찰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또 포착이 된 거죠.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경찰이 돈 받고 무마해 준 것 아니냐라는 또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브로커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수록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강모 씨는 지금 구속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 수사 중이고요. 자, 이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여러 갈래로 또 퍼져요. 저는 이런 말씀, 요 대목이 좀 수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리는 르 메르디앙 호텔이고요. 그 지하에 버닝썬이 있는 건데, 이 버닝썬과 르 메르디앙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전원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버닝썬은 50대 50으로 승리와 승리의 친구들 혹은 승리의 투자자들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리홀딩스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승리 씨의 친구인 이모 대표가 있고, 전원산업이 50%를 가지고 있는데 전원산업의 이사인 이모 공동대표가 있어서 이모 공동대표 이 씨가 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원산업 쪽에 이사이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핵심 인물인데 이 르 메르디앙 호텔의 이제 경영자는 또 최모 대표입니다. 근데 이 최모 대표가 강남 경찰서의 경찰 발전 자문위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경찰과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남 경찰서가 관할하는 곳에 거기에 호텔이 있고 거기에 나이트클럽, 이 클럽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좀 유력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가 얘기했던 뭐 이 음주운전을 무마해 줬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유리홀딩스의 우리 유 회장이 유 대표를 지칭하는 겁니다. 경찰총장하고 친해. 막강해. 경찰총장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이 검찰총장이냐, 경찰청장이냐, 이게 혼용된 용어여서 혼선을 일으켰는데 그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윤총경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고위급 인사는 아니지만 고위급이지. 총경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고위급이에요. 군으로 말하면 별인데. 그러니까 경찰서장급입니다. 그 서장급.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이 열 손가락에 꼽는 인물은 아니었고 적어도 한 전국에 이제 수백 명 정도가 있는 서장급 총경인데 이 윤총경의 경우에는 승리 유 대표 일행과 한 4차례 정도 골프 회동을 하면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윤총경의 부인도 경찰이에요. 이 경정인데 지금 말레이시아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경찰대학 동기입니다. 이 두 부부가. 근데 이 부인만 해도 이 경찰 경정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정도면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찰들은 품평을 했는데 이 부인도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콘서트가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바로 이 최종훈 씨에게 티켓을 받았던 정황이 있어요. 이게 유착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옛날에는 그 하나회가 있잖아요. 군 모든 길은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대에 이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경찰 전국의 높은 자리 경찰은 다 경찰대 출신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있어. 옛날에 하나회처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승진서부터 뭐 하여튼 뭐 이런 봐주는 거. 민원. 그리고 뭐 재판관들은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런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념 성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야, 모르고 듣다가 훅 말렸네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승리의 성접대 알선 의혹 한번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거 좀 너무 구태합니다. 아까 이제 우선 뭐 온라인 상에서의 성범죄가 터졌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공권력과 유착 의혹이고요. 승리가 지금 승리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승리가 핵심인데, 자, 승리 씨의 범죄 혐의를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경찰이 처음에 접근한 것은 성매매 의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대화방 내용 중에 이 수상한 게 있었어요. 대만에서 손님이 오는데 어떤 부류의 여성들을 준비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뭔가 성접대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 버닝썬을 오픈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레나라는 클럽에서, 유사한 아레나라는 클럽에서 이러한 모의를 적어도 톡으로 했던 정황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일본 얘기가 나옵니다. 2015년 12월에 자, 일본에서 뭐 회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이번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접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얼마나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받은 거에 100배로 돌려주자. 아는 여자 다 모아 그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 회장님 일행과 여성들이 나가면 남은 여성들과 우리는 신나게 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이 자체가 그럼 성접대를 하겠다고 모의한 것 아닌가라고 볼 만한 정황이에요. 아까 대만에서 온 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12월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이 필리핀 팔라완섬 리조트를 통으로 빌려서 승리의 생일 파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관련된 손님들을 꽤 많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비용을 다 댑니다. 승리가 이 수억 원대의 비용, 리조트를 빌리고 항공권을 다 예약하고 이걸 어떤 돈으로 동원했는지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들이 다수 동원된 정황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 여성들도 간거리 인정했고요. 비용은 다 승리 측이 냈다라고 진술했어요. 다만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자발적인 관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그 승리가 소속됐던 그 빅뱅은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500억 원 이상씩 그 매출을 기록하고 가장 성공한 맞습니다. 제가 다 잘할 정도니까 가장 성공한 이제 K-팝 그룹인데 특히 승리 씨는 2016년이죠. 국내 연예인 최초로 포브스지가 꼽은 셀러브리티 100에 54위로 이름까지 올렸는데 정말로 아쉬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그 외신의 어떤 그 지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 10대들에게 너무 혹독한 트레이닝만 시켰지 그들의 어떤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관심을 갖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외신의 지적이 참 마음 아프게 와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이게 외신의 지적에 딱히 동의되지는 않아요. 너무 전형적인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시켜요. 보컬 트레이닝하고 댄스 트레이닝하고 정말 스타로 마케팅해서 끌어올리기 바쁜데 그러면은 서당이게요? 그런데 그것도 청소년 시기에 잠깐이지 머리 큰 스타가 되면 독립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경우에는 이게 돈 그리고 비즈니스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건 명확해 보이는데 제가 놀란 건 이건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제대로 가치관 형성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수법의 사업 방식을 배워요. 이 젊은 스타가 부러울 게 없는데 왜 성접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왜 이 뭐 마약과 성범죄가 만연한 이게 우리가 마피아 영화에서 보는 장면이 버닝썬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최영일 평론가 말한 그 아이들을 가치관 형성될 여지 없이 혹독하게 길러내는 것에 대한 외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꼭 외신만은 아니에요. 네. 너무 구태연하다 그런 얘기인데 구태의연한 건 구가 계속 태하는 거는 반복될 필요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의 비유로 지금 떠오르는 게 옛날에 그 올림픽이 열리면요. 동독이란 나라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하나가 됐지만 동독이 4위, 5위를 합니다. 그렇지. 나라 규모로 비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스포츠는 되게 그 나라 국력을 반영하는데 근데 왜 4위, 5위를 하냐 봤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을 선발을 해서 걔들은 수영이면 수영하는 기계, 체조면 체조하는 기계로 길러냅니다. 그 약물도 줬겠지 예전에는. 그런 거 잘 검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쪽만 만들어내서 걔네들이
높은 성적을 내고 스포츠 강국이 됐는데 그 외 동족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는 붕괴했고 그 스포츠의 대단한 칭송을 누구도 하지 않는 겁니다. 괴물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기에 한국에서 길러지는 이 아이돌 스타들은 11~12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겨지고 보편적인 교육으로부터 다 차단된 상태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규율 맞춰서 생활하고 이런 걸로 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자란 거지.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얘들의 기능이 막 늘어나고 지금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필이 된 거야. 엄청나게 떼돈을 또 벌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케이팝이 계속돼서 세계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길러지는 경로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단 말이죠. 제가 놀랬던 건 막상 제가 들여다봤더니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너무나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A라는 회사는 제가 봐도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다. 아이들을 거의 감금시키다시피 숙소를 정해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딱 가게 룰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게다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시간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극도의 경쟁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는 도태될 수 있고 쟤는 발탁되는데 나는 안 될 수도 있다는 전 그 10대 아이들이 과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어른이 되는 걸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승리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고 도대체 승리가 왜 이렇게까지 괴물같이 됐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나 크게 성공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의 경험보다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처럼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게 리얼 세상이지 사실 저건 가상 세계인데 저게 리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죄책감 없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고민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든 일탈이 있고 어떤 분야든 범죄인들이 나오는데 범죄가 나왔을 때 정확히 수사하고 일탈을 하거나 범죄 행위했을 때 처벌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못하게 우리가 무슨 교육을 어떻게 아니 그거 어떻게 다 그건 그것 또한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나왔을 때 처벌과 수사를 정확히 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이것은 아까 영화 보고 배웠다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주변에서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커요. 기성세대의 비즈니스를 보면서 예를 들면 우리 팀을 방송에 꽂기 위해서 저렇게 방송가 유력자들을 접대하는구나. 무엇이 동원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나중에 힘이 생기면 저렇게 더 잘해야지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전 쇼킹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내부 이너서클이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적인 일탈이 생태계가 작동하면서 일탈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정이 돼 나가면 괜찮은데 지금 승리가 이랬다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보면 우리는 승리 연예인 아이돌 중에 하나지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서양 사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탑스타가 왜 저러지? 제가 이 상황에서 한 두세 가지만 봤는데 어느 나라나 유난히 강조되는 덕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가령 모든 악덕을 완벽하게 제거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사회주의 혁명 후의 사회주의나 탈레반 사회나 신정사회 만들 때 그 사회가 붕괴돼 버리고 맨날 엉망인 것 같은 서유럽, 미국의 맨날 총기, 마약, 맨날인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번성하더라. 인간의 본능을 막 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균형이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 경우 마약과 총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요. 이번에 총기는 좀 아니지만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반대로 엄청나게 관대한 게 권력 개입이에요. 총경하고 친하고 해서 뒷돈 받아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가 굉장히 관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거나 안 들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들켜도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해요. 마약이나 총기가 질타받는 거에 비해서 이건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유흥. 밤문화가 누구나 어느 문화권이나 즐기는 보편적인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재미를 몰라요. 집에서 목수질로 집도 짓고 의자도 만들거나 다른 그런 게 보편화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특히 남자 문화의 대부분은 술집, 여자 나온 곳 이런 식으로 된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난히 관대한 권력 개입이나 반문화의 지나친 번성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버닝썬 게이트 중에서도 마약 유통 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약 혐의는 사실로 드러났죠. 실제로 그 과정에 제일 빨리 조사가 이루어진 게 그 부분이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공식 입장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결백하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바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문호 공동대표의 모발에서 1차적으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었고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중국인 여성 애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은 나중에는 이 사건과 연루된 여성인 것으로 이제 밝혀졌지만 어떤 또 그 과거의 이 여성의 행위는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김상교 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그 맨 처음 시발점에서 아니다. 김상교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 내가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한 여성이 자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상교가 나쁜 사람이다. 그때 그 여성이 사실 또 애나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는 진짜로 김상교 씨가 나쁜 사람이 될 뻔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버닝썬 관계자들과 연계된 어떤 사건이었구나라는 게 됐죠. 근데 이 중국인 여성 애나는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의 공급 책임이 많이 많아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 결과 실제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흰색 가루가 발견이 됐어요. 마약이라는 게 사실 자연으로 된 것도 있지만 요즘엔 좀 합성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마약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온 거고 또 2월 18일에는 버닝썬에 근무하는 MD로 알려진 조모 씨가 또 마약 양성 반응을 받아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김상교 씨가 했던 처음에 그 진술 증언 중에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공공연히 예. 남성 손님 혹은 MD들이 물뽕을 타서 여성 손님들에게 먹이고 그것을 먹으면은 거의 뭐 심신미약 상태가 되는데 성폭행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게 고발이라고 한다면 클럽 문화를 아는 사람의 이게 사실이냐의 문제인데 물뽕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했죠. 이게 GHB라고 부르는데 왜 물뽕이냐 하면 뽕 이게 필로폰을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히로뽕, 필로폰은 보통 주사약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물에 탄다고 하니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이네. 그래서 클럽에서 퍼지는데 예전에는 홍대, 그 다음에 지금은 강남. 그런데 문제는 깜짝 놀란 거는요. 물뽕으로 한 번도 처벌된 사례가 없어요. 에?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회자가 됐는데 물뽕, GHB로 마약 처벌된 사례가 없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색무취한데 이게 칵테일이나 술이나 물에 타서 여성에게 권하면 여성이 잠에 빠진 듯 기억을 잃는데 이게 뭔가 성폭행을 당하고 깨어나면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본인은 자고 깼는데 느낌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배출이 빠르다고 해요. 검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먹이고 일이 벌어지고 하루 정도가 지나면 검사해도 안 나온다. 그럼 이게 굉장히 범죄에 악용되기 딱 좋은 그러네. 위험한 물건이다. 근데 경찰에 적발된 물뽕 판매업자가 있어요. 그냥 H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 한 사람이 매일 한 50여 명에게 판매를 했대거든요. 매일이요. 매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 유통되고 있는가 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뽕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아마 최음제 같은 건가 보죠. 일종의. 예. 네. 하여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만연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하여튼 국내 마약류 범죄는 지난 8년간 37%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마약류 범죄의 76%를 차지하는 게 물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네요. 아편이라든지 양귀비라든지 대만은 사실은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마약류를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하려면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들어오려면 불법 물건이니까 어떻게 좀 몰래 들어와야 될 텐데 세관에서 뭐 세관도 통과해야 되죠. 경찰, 뭐 검찰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 자연 소재의 마약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향정신성 의약품은 뭐냐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필로폰 이런 것들은 순수한 자연 성분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이렇게 잘 배합을 해서 만들어낸 약이거든요. 배합을 해서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하면 배합하는 방법이나 뭐 양이나 종류에 따라서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약이다라고 하나를 찾아냈어도 또 신종 마약이 나오면 이거와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마약인가? 다시 한번 다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조합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제조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단속은 또 어렵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마약 청정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버닝썬 게이트가 마약 수사가 이제 확대되면서 재벌 3세까지 이제 또 연이은 마약 스캔들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류가 우선은 시간도 많고 우리가 그걸 이제 과거에 유한 계급 이렇게 불렀어요. 시간도 많고 약을 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약에서 깨어날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현실로 돌아올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자신이 약에 빠져 있을 땐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공간과 이 환경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이 돈. 있어야죠. 자, 마약 산업을 이걸 산업이라고 부른다면 이 불법 이 블랙 마켓은 왜 활성화되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마약 상들, 이제 그 대부분 콜롬비아나 중남미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 카르텔이 강고한 이유는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정말 죽을 때까지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돈을 빨아당기는 이러한 이제 무시무시한 산업인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깜짝 놀란 게 이거예요. 황하나 씨 사태가 드러나면서 마약의 가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론 보도에. 몇 그램인데 몇십만 원을 뭐 송금했다. 그럼 저는 이게 좀 이제 드디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장으로 보는 이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좀 표면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지금 재벌 3세들이 문제예요. 황하나 씨도 지금 뭐 남양유업의 외손녀입니다. 창업주의 외손녀. 그리고 또 한 명이 구속이 됐는데 SK의 창업주의 손주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최종건 회장의 손주 중에 한 명이에요. 30대. 그런데 이제 20대에게 마약을 샀고 20대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고 이런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서 워낙 상습적이에요. 18번이 지금 적발이 돼서 구속을 시킨 이유는 본인을 위한 구속도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이제 어떤 산업화 1세대 중에 이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을 이제 창건한 그 손주인 정모 씨도 있는데 해외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입건이 됐는데 안 들어와요. 해외로 나가서. 근데 3세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향락과 퇴폐에 빠져 있다가 그냥 거저 마치 경영권과 이 부를 상속받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대목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좀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범죄고 일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대목에서는 좀 경각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한 얘기 같은데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대 유산은 궁핍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이 재벌 3세들은 궁핍을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빠져. 이번에 그 황하나 씨 사건을 보면은 그 경찰의 봐주기 수사 맞아요. 네.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죠. 앞서 버닝썬과 비슷한 구조죠. 다만 거긴 연예인이었다면 여기는 재벌가입니다. 재벌가 3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 씨. 개인적으로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부 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연예인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죠. 근데 이 친구 역시 마약류를 했는데 여기 경찰이나 검찰이든 뭔가 유착관계가 있어서 전부 다 이 여성은 죄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의혹이 또 불거진 겁니다. 2015년에 대학생 조모 씨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황하나 씨와 그러니까 절친이고 절친 관계고 언니 동생이긴 합니다만 조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집행유예도 함께 받습니다만 근데 그 여성이 경찰 진술에서 황하나 씨의 이름과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라는 것도 밝히면서 함께 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당연히 이런 진술이 포착이 되면 지금 우리 다른 연예인들 사건처럼 바로 조사를 들어간다거나 뭐 증거를 확보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황하나 씨는 조사도 받지 않았고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처벌도 안 받았죠. 역시 재벌 3세도 다를 게 없구나. 돈 있고 시간 있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이나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덮이는 게 현실이구나. 일반인들 입장에는 또 한 번 큰 상실감을 얻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일반인의 입장만이 아닌 게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이가 아파요. 치과에서 아는 사람 누구 있지부터 찾잖아요. 사고가 나면 아는 변호사부터 찾잖아요. 예.
그러니 하물며 뭐 좀 권세 있는 부유층이라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이런 유력자들과 교류를 하겠으며 사건을 당하면 바로 도움을 청하는데 거의 모든 일에 개입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통나서 큰일 날 줄 알면서 왜 그랬냐 하는데 99.9%는 들통이 안 난 거죠. 온갖 일들이 있는데 음으로 양으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덮어줬는데 어쩌다가 이게 하나 드러난 거죠. 그러면 도와주는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회장님한테 그 집 따님이 문제가 있어서 슬쩍 한번 좀 눈 감아줬더니 엄청난 이제 이권이 생기더라. 유혹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 너무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게 끝없는 고민이에요. 저는 이 재벌 3세들의 마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극이라는 게요. 이게 저도 이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아니, 제가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극을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이란 것도 처음에 배울 때와 이게 좀 내가 심취했을 때 그 다음을 찾고 그 다음을 찾고 술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룸사롱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다니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근데 20대 중반에 요정을 가요. 그래도 이것도 재미가 없어. 그런데 제가 다행히 그 이후에 이제 전 재산을 다 까먹었으니까 다행히 그 다음에 마약에 손 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야 내가 그때 망한 게 내가 감사한 일이구나. 내 건강을 지키는 그래서 제가 처벌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걸 그러니까 카르텔 이것도 경찰하고 만약에 봐줬으면 이 봐준 경찰 완전히 작살을 내야 돼. 그리고 마약 한 재벌 3세 아니라 5세를 그 완전 박살내고 그러면 줄어들지 이건 무슨 이윤리 도덕으로 우리가 얘기해봐야 자극은요 또 다른 자극을 찾아 그게 인간이 그 놀이 문화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번에 그 고위층과 권력층 자제들에 대해서 그간 솜방맹이 처벌이 이번에 한번 황하나 씨 사건을 보면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부제가 약한 자들, 그들만의 연결고리인지 약한 자들, 그들만의 연결고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에 관해서 여러분들 소감 한번 제목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약을 했다 하는 의미의 약한도 있지만 weakness, 약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나는 이 재벌 3사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weakness.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것 같죠. 돈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은 약한 거. 왜냐하면 할아버지에 비교되고 아버지에 비교되고 어떤 그룹에 비해서 자기가 그 회사의 주인임에도 할아버지 거니까 주인이잖아.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눈초리들이 달라. 할아버지의 업적, 아버지의 업적이 내 업적 업적이야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무지하게 보통 다 엄해요. 네가 임마 현대가야 네가 참 정신 못 차리고 이거 항상 쫄아 있어. 이거는 자아가 없어. 맨날 이게 약함이가 위크니스의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이봉규 씨 얘기 중에 하나만 좀 말꼬리를 잡을게요. 재벌 3세가 왜 약한지를 쭉 얘기하면서 주인인데도 주인 같지가 않다고 그러는데 주인 아닙니다. 아니 주인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식을 생각하잖아. 2% 3%만 소유하고 있는데 기묘한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경영권을 가졌을 뿐이고 아니요, 그거 따지면 창업주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 따지면 오늘 저 밤새야 돼.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또 나와요. 착각 속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주인이라고.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제 하면 오늘 제목이니까 자 약한 자 그들만의 네트워크예요. 이게 연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나쁜 쪽으로는 카르텔이라고 부르죠. 흔히 커넥션이라고도 부르고요. 문제는 결론은 뭐냐 그걸 다 깨서 헤쳐버려야 되는 게 지금 오늘의 숙제예요. 뭐냐면 저는 재벌 3세 약하다고 봐요. 약하는 일부도 있지만 약해. 나약한 사람들인데 나약해. 그들을 뭐가 강하게 만드냐면 집안이 부가 돈. 왜냐하면 이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억눌려서 살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고운 눈총을 못 받았어요. 힘들어요. 다만 물질적 풍요와 그걸 맞바꿨어. 그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사고를 쳐요. 약도 하고 사람도 때리고 그래, 그런 일탈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근데 그걸 다 막아줘 집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그러니까 강력하게 아버지와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래서. 내 손주지만 얘는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교도소에 처벌하는 가는 거야. 걸 경험시켜줘야 당연하지. 이 사람이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슬프게도 막아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부모 별로 없고 그런 네. 할아버지 거의 없고요. 맞습니다. 군대까지 빼내고 뭐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 버닝썬 게이트를 보면 영화 대부가 약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연예 권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마피아를 연상케 해요. 부패 경찰, 마약, 성매매 뭐 이런 게 막 얽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연예계에 대한 어떤 그 자정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연예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예계에도 거대한 그 산업계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어디를 관리할 때 시선들이 그 기업을 관리 감독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연예계는 그보다는 훨씬 더 엉성하게 이 관리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냥 K-팝이라는 또는 그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자본 유통되고 엄청나게 인재가 몰리고 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도 아예 접근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문제가 저도 사실은 지금 연예인 문제도 그렇고 재벌 문제도 아까 최평론가님이 돈이 중심에 있다라는 이야기에 저거 공감을 하면서 아마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과연 이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크나큰 부가 닥쳤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일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범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밝혀진 이상은 그냥 뭐 또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강력한 처벌로 보여주는 거죠. 다시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렇죠. 이들, 그러니까 당사자들, 뭐 유명 연예인이건 재벌 3세건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무조건 처벌을 동등하게 받거나 혹은 이들의 영향력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버닝썬 게이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그 연예계가 이번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런저런 차원에서 좀 자정이 되고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범적이고 아주 성실하게 연예 활동을 하는 그러한 또 연예인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아마 그럼요, 그렇게 예. 믿고 싶습니다.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지금까지 약한 자들, 그들만의 연결고리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소절의 공포의 한 소절 노래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은어로 대마초를 잔디라고 했다고 네. 했잖아요. 고향의 푸른 잔디를 감옥에서 그리는 노래 있죠.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좋습니다. 이봉규 그러면 박사님. 이제 남진나무나처럼 저쪽이 이제 탐 존스를 들고 나왔으면 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아이고. 나가야 되거든요. 헝카 버닝 러브. 그러니까 버닝러 버닝 선이 아니라 사랑을 태우면 마약보다 짜릿합니다. 불타는 사람. 불타는 사랑만이 최고의 쾌락이에요. 버닝썬을 예찬하는 안치환의 카오스라는 노래가 어우, 있어요. 어려운 많이 노래네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모르면서 다 아는 척 계산기 두드리며 표정 관리하고 있어 두터운 가면들 뿐이야.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아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만약이 안 돼요. 약 안 되는 겁니다. 아, 만약, 약. 그래서 대신 약 대신에 결국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문제인데 이 노래 여러분처럼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나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발병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자아를 지키고 바르게 삽시다. 자, 힘충슈 더 팩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깊이 숨어있는 팩트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